저 보시면요. 위성조우 읍경진 객사청청 유색신. 진짜 신자가 운이라는 거 아시겠죠? 저 위성이라고 하는 곳은요. 지금 시안, 옛날에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의 서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위성까지 사람들이 전송을 나간 겁니다. 위수라고 하는 강을 건너서 위성까지 전송을 나가게 되는 거죠. 위성의 아침비, 가벼운 먼지를 적시고 이렇게 된 걸로 봐서 아마 이 당시에도 황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에 씻겨 내려가서 맑게 갠 것을 묘사하고 있는 듯합니다. 객사청청 유색신, 객사 여관이죠. 여관에 푸르게 버들잎이 빛깔이 새로워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이별하는 곳에 외적인 경관을 묘사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뒤에 두 구가 아주 절창입니다. 권군갱진 일배주 그대여 고난오니 다시 한 잔 술을 다 마시구려. 서출양관 무고인 서쪽 양관을 나서면 아는 사람 없지 않은가. 친구도 없으니. 자, 양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옥문관하고 마찬가지로 실크로드 쪽으로 나가는, 즉 외지로 나가는 당나라로 봐서 거기에 있는 관문입니다. 왜 양이냐 하면은 옥문관의 남쪽에 있기 때문에 양관이라고 합니다. 양은 남쪽을 뜻하는 것이죠. 제가 여기 다 가봤습니다만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곳입니다. 이 바깥을 나가면 아는 친구도 없으니 자, 여기서 내가 주는 술을 다 마시고 그렇게 떠나게 하는 그런 얘기죠. 서쪽 양관을 나서면 아는 사람 없지 않은가. 이것은 이별하기 때문에 슬프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도 그 안에 무한한 여운을 실은 그런 구절입니다. 한시의 특징은 바로 여운입니다. 슬프다. 어쩌다 하는 얘기를 하지 않고도 이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과는 경향이 다른 또 하나의 시로 관엽. 또 위성인데요. 위성에서 군인들이 사냥하고 돌아오는 광경을 묘사한 온율시입니다. 다른 제목을 엽기라고 했어요. 사냥하는 사람들의 그 기마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함년과 미련만을 제가 보려고 합니다. 율시는 두함경미라고 하죠. 제일 위에 있는 것을 두련. 그 다음에 두 번째 련이 함년. 목에 해당되는 세 번째 련이 경년. 마지막 년을 미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함년과 미련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함년은 바로 사냥하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고요. 미련은 사냥하고 돌아오면서 이제 장안 쪽으로 돌아오면서 사냥하던 곳을 바라보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웅원하고 기상이 있습니다. 초고응한질 했는데요. 풀이 시들고 즉 시든 풀 사이에 매는 눈을 번득이고라고 제가 번역을 했어요. 이 질자는 빠를 질자입니다. 질병질이란 뜻도 있고 빠를 질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번득인다 이런 뜻이겠죠. 설진 마제경 눈 녹은 들에 말들은 발굽이 가볍다. 마제가 가볍다. 말발굽이 가볍다는 겁니다. 아주 경쾌하게 달리는 모습을 이와 같이 그려냈습니다. 그 미련에 가서는 회간사조처하니 천리 모운평이라. 돌아서 사조의 조자는 수리 조자입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를 쏘던 곳을 바라보니 천리의 저녁 구름이 평평하다는 말은 나식하게 깔려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함년과 미련하고는 시간의 변화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낮에 사냥하던 모습과 저녁에 지금 이제 어슬미 깔리기 시작하는 모습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사냥하는 곳에 이 광활한 이 광경들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시들을 보게 되면 왕과 결코 나약한 시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왕유의 경우는 이 산수시가 매우 독특하게도 정적인 분위기를 짓는 자아내는 그런 시를 지었기 때문에 조금 두보라든가 이백에 비해서 경쾌함이라든가 또는 웅환함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망천장의 자연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람의 자연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천장이라고 하는 건요, 망천의 별장이라는 뜻입니다. 망천은 지금 시안, 예전에 그 장안에
동남쪽에 있는 지명입니다. 망천 자체는 강의 이름이에요. 강의 이름인데요. 그 망천현이라는 곳에 자기의 별장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이 반은둔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망천장의 자연을 본인이 시로도 쓰고 그리고 그림으로도 그렸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조명부의 그림인데요. 망천제승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망천에 여러 승경들을 그린 그림입니다. 상당히 긴 그림의 일부입니다. 자, 조명부 하면 금방 아시죠? 조명부채에서 서도하시는 분들은 금방 아실 겁니다. 조명부채가 우리나라에 한석봉채가 있기 전까지의 서예에 굉장히 그 모범이 되어 왔었어요. 조명부는 원나라 때의 학자이자 서화가입니다. 우리나라 이재현이라고 하는 대학자가 바로 충선왕의 만권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중국 학자들과 교유하게 됩니다만 그때 제16급 학자가 조명부였습니다. 그래서 조명부가 그린 여러 가지 그림과 글씨가 우리나라에 많이 전래돼 오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 이 바로 망천장에서 노래한 연작 20수, 이 연작을 혼자만 지은 것이 아니고 친한 친구였던 배적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창화, 시를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시집을 따로 엮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17수입니다. 이 시는 5원절구예요. 매우 짧은 5원절구니까 5 곱하기 4행이니까 20글자잖아요. 그죠? 20글자 속에 자연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완전히 명확하게 묘사해 두었다 하는 것이 왕유시의 특징이라는 그런 비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 중리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나무로 둘러싸인 그런 집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첫 구절이 독자유황리고요. 두 번째 구절이 탄금부장소입니다. 홀로 앉아있다. 어디에 앉아있냐면 유황, 그윽한, 깊숙한, 유황자가 대나무라는 뜻입니다. 깊숙한 그런 대나무 숲 속에 앉아있다. 있으면서 탄금이니까 검은고와 같은 현을 튕기면서 또 장소, 길게 휘파람을 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은고, 그 다음에 휘파람, 시 이런 것들은 어디서부터 중요한 미학적인 장치로 나오냐 하면 도연명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울분들이라든가 우리가 어떤 자연에서 느낀 어떤 순수한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들로서 이런 세 가지 예술 장르는 뺄래야 뺄 수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죠. 특히 휘파람은 시경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매우 중요한 표현 수단입니다. 그런데 심림 인부지하고 명월내상조라, 이 깊은 숲을 사람들은 모르고, 남들은 이라는 뜻입니다. 인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모르고 밝은 달만 와서 나를 비춘다 혹은 여기를 비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첫 구에 있는 독입니다. 홀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림 인부지라고 하는 말과 독이라는 말이 어울려져서 이 자연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은 모르고 나만이 알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따라서 이 사람의 독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참여하려고 하지만 거기서 좌절되었는데 자기 감정을 몰라준다는 그런 독이 아니라 자연의 순수함을 나만이 알고 있다는 그러한 홀로 독자입니다. 그리고 심림인부지라고 할, 남들은 모른다고 하는 것. 즉, 이 깊은 속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즐거움, 이 순수한 아름다움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와서 비추는 것은 명월만이 와서 비춘다 그랬어요. 밝은 달의 이미지가 고독함을 증폭시켜주고 사실은 여기 이곳에, 내가 있는 곳에 순수함을 더욱 키워주는 그와 같은 자연물인 것이죠. 여기에는 결국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의 유한성과 대비되는 완전한 자연을 묘사하는 두보의 시와도 달리 여기에서는 자연 자체가 순수하고 완전한, 완전무결한 그러한 공간으로서 묘사되고 있다는 그러한 점입니다. 자, 바로 이 중리관 시를 부채에다 적고 그림을 그린 분이 있습니다. 김홍도입니다. 이것이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채에 그린 그림을 선면화라고 합니다.
부채에 그린 그림인데요. 중리탄금도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왕유를 좋아해서 김홍도가 시의도를 이 부채에다가 그린 것입니다. 자, 망천장 제형 연작 20수 중에 5번째 수는요, 사슴우리, 녹채를 노래했습니다. 자, 공산불견인 첫 구절부터가 빈산에 사람은 보이지 않고 라고 했어요. 역시 여기서도 공산이나 사실은 불견이냐 같은 의미입니다. 남들이 없는 고독한 공간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단문 인호향이라, 그렇다고 사람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아닌데 사람들의 말소리, 향이라는 것은 말소리라고 하면 되겠죠. 그 울림은 멀리서 들려오기만 한다는 거죠. 이 숲 저쪽에, 나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숲 저쪽에서 사람들의 말소리가 두런두런 들려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반경입 심림하고 부조 청태상이라, 반경은 석양을 말합니다. 석양. 석양은 깊은 숲에 들어와 다시 비춘다 푸른 이끼 위를 했습니다. 푸른 이끼라고 하는 이미지가 매우 맑고 순수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흔적이 없는 공간, 이것을 그 세계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시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이와 같은 시 속에서 자연의 깨끗함을 노래하고 그리고 이러한 이 순수함을 알아주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고독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왕유의 저구망천장작, 망천장에서 지은 시가 아주 많습니다. 적우라는 것은 장마입니다. 장마날 망천장에서 지은 시에 망막수전 비백로하고 음음하목 전황리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막막한 아득히 그 펼쳐져 있는 문원, 물을 대서 하는 수전이죠. 수전에 하얀 백로는 날아가고 그늘 짙은 여름나무에는 꾀꼬리, 황리라는 것이 꾀꼬리입니다. 황여라고도 발음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꾀꼬리가 지저긴다는 것입니다. 앞에 하얀 그 색깔과 뒤에 노란 색깔이 되고 있죠. 이러한 것들도 바로 자연의 아주 생동적이면서도 이것을 즐기는 사람은 사실은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정선이 흔히 황여호라고 이름 붙여진 그림에 바로 중간에 저 산 위에 보이시죠? 두 구절. 저게 바로 정선이 이 왕유의 저구망천장작에 이 두 구를 붓으로 쓴 겁니다. 그리고 그 시의를, 바로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밑에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림으로 그린 뒤 같은데요. 요 위에 긴 산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원이라는 학자를 위해 가지고 친구들이 원경화가 시를 짓고 역시 김원행이 글씨를 써서 이것을 바로 오원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정선의 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황여호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것은, 황여는 여주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세 사람이 서로 이 자연을 즐겼던 곳이 황여 지역이기 때문에 그 황여를 그리워하는 이야기를 그 위에 서문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의 제목은 황여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보면 정선은 왕유의 이 시에 시의도로서 이 그림을 그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특이한 그런 그림입니다. 그럼 시인에게 자연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왕유는 실제 경치를 묘사하는 듯 하면서 시에서도 사실 실제 경치가 아닌 것 같고 허구인 것 같고 공상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자연을 그렸습니다. 한시를 배울 때 저희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여름에 고요함을 묘사하는 시구가 무엇인지 아나? 사람도 자연의 일부가 되고 시인 자신도 자연 속의 한 점으로 소실되어 가는 듯한 느낌입니다.